최석기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쭉 진주향교 강의 나온 지 꽤 됐는데 개별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안 하고 이 진주권, 경상우도권 전체 문화를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제가 자료 준비할 수가 없어서 그동안 공부한 것 중에 부사 선생에 대해서 공부한 게 있어서 그 중에 전체적인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남명 선생 문화에서 아마 10손가락 안에 드는 제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진주 지역으로 보면은 특히 진주 문화를 이분이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폐허가 된 진주의 문화를 다시 복원하고 이쪽에 그 사풍을 다시 복원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고요. 진주성 전투 1차 전투에 그 전성기를 쓰셨어요. 성을 온전히 보존한 김시민 장군 얘기도 쓰신 기록이 있는데 진주 읍지 진양지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남명 선생 문화에서 한강 정구 선생이 함안 군수를 하면서 함주지라는 함안 읍지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지방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남명 선생 문화에서 읍지를 처음으로 만드는 이제 한강이나 이 부사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 사화기의 사대부들이 지방에 은거하면서 지방의 인물과 지리와 풍속과 뭐 이런 걸 정리해서 지방 정체성이나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한강 정구 선생과 부사 성여신 선생은 대단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이제 하나 있고요. 뭐 이어른이 참 불우하셨어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우하셨는데 젊어서는 남명 선생 못지않은 패기가 있으셔가지고 단속사에 막 불상도 끄집어내서 불태우고 책판도 불태우고 할 정도로 아주 강개한 기상을 갖고 계셨는데 임진왜란을 겪으시면서 상당히 불우한 삶을 사셔가지고 60이 넘어서 생진을 하시고 문과도 못 하시고 뭐 그러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남명 제자 문인들 중에서 이 진주 지역에서 글을 제일 잘하셨던 분 같아요. 글을 제일 잘하셨던 분이고 사상이 전반적으로 남명 사상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유람록을 연구해 본 적이 있고요. 뭐 번역할 때 제가 그때 책임자로 맡아가지고 이거 부사집 번역하는데 보전번역원에서 따가지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분이 지리산 장편시를 쓴 게 있습니다. 70세가 넘어가지고 천왕봉에 올라갔다 오셨어요. 요즘 말하면 요즘에 여기 진주에 90 넘은 분이 천왕봉 갔다 온 분이 덜어 계시는데 그분하고 비슷합니다. 90 넘어서 천왕봉 갔다 오신 그런 이제 기력을 갖고 계신 분이고, 만년에는 주로 안빈낙도 하시려고 사셨는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쭉 읽어가면서 PPT 자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누어 드린 자료를 통해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는 공실이라고 하시고 호는 부사시고, 부사정이 있죠. 금산에 가면은 이제 본관은 창녕이신데 1546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이제 남명 선생 제자 중에서 도구 이재신이라는 분이 의령분인데 1510년생인데 그분이 만년에 좋아서 덕산까지 따라가 사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학술적으로 큰 저술을 많이 남기지 않으셔가지고 10손가락에 드는 제자에 참 넣기가 좀 애매한 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제 남명 문화에서 첫 손가락 제일 어른을 덕계 오건으로 봅니다. 1521년생이에요.
덕계호 산청 출신 덕계호 이분이 뭐 덕도 아주 훌륭하고 학덕이 아주 훌륭해가지고 대단한 분인데 그 서울에서 퇴계를 만났을 때 퇴계가 대학 중용은 자네가 나보다 낫네 라고 할 정도로 중용을 3,000번 읽어가지고 제일 어렵다고 하는 중용의 해박한 분이었는데 그 다음에가 1529년생 수우당 최영경입니다. 최영경이라는 분이 율곡보다 한 10살 가까이 위에요. 당시 한양에서 율곡보다 이름값이 높았어요. 수우당 최영경이. 아주 청풍이 뭐 겨드랑 밑에서 난다고 할 정도인데 그분이 그 1565년에 산천제로 남명선생을 직접 찾아와서 뵙고 서울로 안 가고 거기 눌러 앉아서 제자가 됐죠. 이 한 가지가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은데 실제로는 서울대학교 나온 학생이 박사과정을 덕산으로 유학 온 거하고 똑같아요. 이 당시 의미로 보면 문화적 의미로 보면. 그래서 이만규라는 그 교육학자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교육자로 남명을 첫 손가락에 꼽습니다. 퇴계가 아니고 남명을 꼽아요. 그분이 그냥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양에서 지방으로 유학 오는 게 지금도 없고 옛날에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근데 그 문화를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남명이 돌아가시고 나서 덕천서원을 창건할 적에 전부 수우당 최영경이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후대의 기록을 보니까 굉장히 아주 그 기초공사를 잘했다고 그래요. 개울가에 축대를 쌓는데 아주 튼튼하게 쌓아가지고 세월이 오래 지나도 이게 그대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덕천서원은 이제 제가 그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1870년에 대원군 때 회철되고 나서 1927년에 뭐 수곡의 그 하진사 이런 분들 진주의 유림들이 돈을 내 가지고 1927년에 겨우 사당하고 강당만 만들었어요. 동제 서재를 못 만들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고 동제 만들고 1981년인가 81년인가에 서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국가사적이 1983년에 됐어요. 세계유산에 넣을 수가 없는 게 국가사적으로 늦게 등록이 됐어요. 이게 끼워주질 않고 또 뭐 건물 자체에 이제 문제가 있고, 가보시면 동제 서재가 전혀 다른 구조로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은 1870년에 서원이 없어지고 나서 거기에 묘정비만 있었답니다. 묘정비 그 남명선생 사제문비하고 수우당 사제문비 두 개만 덕천서원에 고스란히 있었대요. 다 없어지고 빈터에. 우리가 지금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약 57년 뒤에 복원을 하면서 이제 그 서원을 본 사람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덕천서원에 가면 지금 동제 서재 앞에 배롱나무 있죠. 제가 그거 보러 난립니다. 8월달 되면 사진작가들이 수십 명씩 와서 막 북적북적 거리는데 거기에 네모난 연못이 있었어요. 주자의 시에서 따다가. 그리고 그 안에 연꽃을 심어놨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소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전혀 다르죠. 이걸 이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 얘기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어쨌든 수우당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 수우당 그 다음에 그 29년생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내암 정인홍이 36년생입니다. 그 다음에 동강 김우호, 그 다음에 한강 정구, 뭐 1540년, 1543년, 이분이 1546년이죠. 이제 그 마지막 제자 기열인데, 그 다음에 망우당, 곽재우, 그 다음에 뭐 각재 하항, 이런 분들 이제 대체로 한 7, 8명, 10손가락에 안에 드는 그런 제자들인데, 이분은 글도 잘하셨고, 또 그 남명선생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사대부의 사의 의식, 벼슬하지 않은 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이제 사의식이 아주 사화기에 첨예하게 진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사 집안은 고조부 때부터 진주로 이제 이주하셨는데, 이 증조부가
1492년에 문과에 급제해서 승문원 교리를 지내셨고요. 조부 성 일자 휴자 이분이 이제 남명하고도 이제 교류를 하신 분인데 문장과 효우로 세상에 이름이 났는데 기묘사화 이후에 출사를 포기하고 강호에 은거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기묘사화 이후에 세상과 거리를 뒀다는 겁니다. 정권과 거리를 뒀다는 거예요. 이게. 기묘사화 이후의 정권에는 동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부친은 이제 유일로 천거되었지만 나가지 않았어요. 이것도 역시 기묘사화 이후의 중종 반정 심정 남건 홍경주 이런 사람들하고는 말하자면 교류를 하지 않고 상대편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일찍이 과거도 포기했다. 이게 이제 지방에 있는 신진 살인들이 살인파의 시대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제 결국 들어가서 보면은 남명 선생이나 부사 선생이나 그 집안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훈구 세력하고는 다르게 지방 살인들의 그 시대 정신이 있어요. 공유하는 1400년도 후반 1500년도에. 근데 그런 집안의 사대부 살인파의 정신을 집안에서 이제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어려서 이모부 신점한테 이제 배웠다고 그러고요. 신숙주의 증손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15세 때 진주향교 교수로 내려온 정탁, 약포 정탁. 퇴계 선생한테 배우고 다시 남명 선생한테 배워서 이 약포가 진주향교의 교수로 있으면서 남명을 찾아갔었죠. 그때 남명이 자네는 너무 얘기가 번뜩이니까 소를 한 마리 내주면서 이거 타고 가시게, 좀 천천히 가시게.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그 공자처럼 너무 앞서가면은 끌어내려서 중도에 맞게 하고 너무 또 뒤처지면은 잡아 당겨서 맞춰주는 이런 그 맞춤형 교육을 이제 남명 선생이 보여준 그런 일화를 남긴 분이 약포인데, 약포가 남명 만시를 쓴 거 보면은 굉장히 자기가 남명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큰 잘못 없이 높은 벼슬을 하면서도 대과 없이 살게 된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런 쓴 게 있어요. 제문인가 어디에.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이제 그렇게 표한 건데, 약포한테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16, 7세 때 응석사에 가서 춘추 좌시전과 당송고문을 읽었다. 이것도 그냥 얘기가 아니고 남명 선생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춘추 좌시전은 선진고문이고요. 당송고문, 한유유정원의 고문을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명 선생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퇴계는 금문을 배워서 성취하고 나는 고문을 배우다가 완성하지 못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유유정원이 고문까지는 이제 당송고문까지는 옛날 고문 쪽으로 쳐주는데 송나라 때 고문은 쉬워가지고 고문이라고 잘 안 그래요. 이게 당송고문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 사람들은 뭐 주자의 글이나 정자의 글을 고문이라고 안 그럽니다. 이게 시문이라고 그랬어요. 당시문이요. 시대에 유행하는 문체. 그 다음에 이제 사천에 있던 구암 이정한테 찾아갔다. 여러 분한테 배웠죠. 이게 일반적으로 16세기 1500년대에 사화기의 지방에서 한 선생한테만 배우지 않고 여러 선생을 찾아가서 의심나는 점을 질문하는 이런 학술적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때. 그래서 퇴계 문화에 있는 사람이 남명한테 오고 남명 문화에 있는 사람이 퇴계 문화라고 하고 이게 아주 자유로웠어요. 근데 후대에는 이제 그렇게 거의 안 하죠. 한 선생의 설만을 오로지 지키는 쪽으로 갑니다. 제가 보니까 학계에서도 지방에 이제 좀 유명한 학자가 있으면은 그분한테 배운 사람은 자기 선생만 알고 나머지는 보이질 않나 봐요. 그러니까 아주 그 하나의 이념으로 무장을 하는 격이 돼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넓은 곳에서 여러 선생한테 배운 사람하고 이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 점이 이제인데 특히 지방이 그렇습니다.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진주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선생이 유명하다면은 그 선생한테 배우면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러면은 이게 보편성이 없어지고 그냥 그 선생 설만을 그대로 따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동 지역 문화가 그래요.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은 상당히 경계할 부분인데, 이분은 이제 여러분한테 배웠다. 사실 여러분한테 배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사설을 한 4분인가 5분한테 들었어요. 한학자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분은 뭐 해석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이분은 속뜻을 잘 설명하시는 분이 있고, 각각 다르거든요. 근데 지방에 가면은 아무개 한번 잘한다 하면 그 사람이 다인 줄 알아요, 그냥. 나머지는 보이질 않는 거죠. 제가 어제도 아카데미 남명 가서 그 말씀 드렸는데, 남명은 최고다고 해서 무조건 남명만 띄워놓으면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남명 선생이 문묘의 배양이 안 된 거예요. 정인홍 선생이 자꾸 비판을 하니까 퇴계 쪽이나 기호지방에서 아무도 지지를 안 해준 거예요, 문묘 종사에. 그래서 그런 점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개가 최고다 이런 말은 1등만 살고 나머지 2등, 3등, 4등은 다 죽여버리는 일이거든요. 그런 건 교육적으로도 아주 안 좋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녀보면 유림들이 많이 그랬어요. 다 아실 거예요. 저 뭐 성균관 부과장 하시던 그런 어른도 아무개가 최고다, 아무개가 최고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서 호가호위하는, 그거 아주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각각의 장점이 있는데 그 각각의 장점을 얘기를 해야지 모든 분야의 최고는 없습니다, 세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하는 거 뭐 시 잘 짓는 사람도 있고 뭐 논문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그래서 각각의 장점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부사 선생은 이런 대단히 이름난 분들의 문화를 다니면서 드나들면서 굉장히 폭넓은 지식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고문의 뜻을 두셨고, 남명 선생처럼 고문의 뜻을 둬가지고 고문가로서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비전 같은 것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렇다고 해서 성리서를 안 읽으신 게 아니라 근사록, 심경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응석사, 쌍계사 여기가 사실 진주 사람들의 주 독서처입니다. 단속사, 응석사, 쌍계사 여기가. 쌍계사가 진주 땅이었어요. 비례지라고. 진주에 아전이 파견돼 있었어요. 그쪽에 악양, 화계 이쪽에. 덕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서 독서를 하셨고, 뭐 특히 쌍계사 뭐 이런 쪽에서 독서를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세 때 1568년 남명 선생이 산천제 계실 때인데, 이때 단속사에서 거접할 때 한 10명 정도 뽑아가지고 이 거접이 이제 합숙훈련 하면서 뭐 과거 시험 준비하고 이런 특강하는 거잖아요, 거접이. 그때 서산대사가 만든 이 삼가귀감에 유가를 맨 뒤에 넣은 것을 보고서 분개해가지고 책판을 불살랐어요. 그리고 사천왕상을 새로 조성해 놨는데 이걸 끌어다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서산대사 대단하잖아요. 서산대사가 대단한 분이고 단속사가 굉장히 큰 절인데, 이제 유생 10명이 그들하고 맞서서 말하자면은 이 불교의 어떤 혹세무민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견해를 보인 것 같아요. 이때가 명종 때 이제 소격서 혁파하고 뭐 이런 이제 시점입니다. 이게 그 문정왕후가 왕실에서 여자들이 특히 불교 쪽에 많이 그 미신적인 사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비판적 여론들이 사림에서 많이 들끓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사실 불교가 조선시대 어려우니까 불교가 먹고 사는 방법이 윤회설입니다. 근데 요즘에 유튜브 보신 분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실상사 도법 스님하고 친한 전라도 스님 이제 거포를 잊어버렸는데, 윤회는 없다. 불교의 육도 윤회 있죠.
아기 축생 인간 뭐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는 거. 그건 인도의 토착 사상이고 불교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불교를 포교하기 위해서 그걸 끌어들였다고 그럽니다. 대체로 학자들은. 근데 불교에서 일반 그 민중들한테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얘기한 것이 윤회설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모르는 지식이 없는 할머니들한테 아미타불만 외우,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우면은 바로 달려와서 구원해 줄 거다. 관세음보살은 천수, 천안, 대자, 대비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명호를. 천 개의 손, 천 개의 눈을 갖고 크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이름만 불러주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119보다 더 좋은 거예요. 말하자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만 외워도 달려온다는 겁니다. 아픈 데를 치료해주고. 그래서 눈이 있으니까 들여다보고 손으로 쓰다듬어 주니까 치료가 되고. 또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제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지옥에서 탈출할 거다. 이런 염원을 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나 자기 죄는 알잖아요. 자기 나쁜 짓 한 거 다 알잖아요. 지옥에 갈 거라는 거 다 알아요. 거기서 구해준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쌀 한 섬 갖다 바쳐도 아까울 게 없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사실 조선시대 이제 그 불교가 어려우니까 이분들이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려요. 뭐 신비하게 자꾸 이제 각색을 하는 거예요. 호랑이를 스님이 타고 다녔다. 옛날에는 스님이라고 하면은 큰 대사나 법사나 이런 신님 그랬죠. 큰 스님한테. 나머지는 승려입니다. 중이었어요. 중. 그래서 번역할 때 스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 유학자가 누가 중 보고 스님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다 스님이라고 번역을 해요. 일반 중은 스님이라고 안 했어요. 신님이라고 안 하고 중들도 자기 얘기할 때 빈도는 소승은 이렇게 자기를 낮춰 불렀는데 요즘 중들이 자기 보고 스님이라고 하라면 썽을 내요. 그러잖아요. 지가 지보고 스님이래. 스님이 스승 사자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스승님하고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교수가 내가 보고 자기 보고 선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제가 이렇게 하지 뭐 지가 지보고 교수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 이제 격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걸 젊었을 때부터 강하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불질러 놓고 주도했으니까 옆에 있던 산천제로 그 다음날 쫓아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명생이 크게 꾸지람을 안 하셨다고 그래요. 다만 그 책판은 당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일일이 새기잖아요, 이게. 그걸 깎아내고 다른 데 썼으면 좋았을 텐데, 뭐 글자를 띄어다가 다른 인쇄물에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까지 뭐하러 태워버렸니? 이 정도로 얘기를 안 했다고 그러고, 마침 그 자리에 최영경이 와 있었답니다. 거기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드디어 이제 부사 선생하고 수우당 선생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뭐 어쨌든 이제 그런 일화가 있는데 하여튼 20대 초반에 이런 일을 벌이셨다.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쪽에 첫 번째 단락까지 얘기를 했고요. 18세 때 관찰사가 순시하면서 이게 이제 경상도 관찰사, 영남 감사가 되면은 영남 지방을 한 바퀴 이렇게 순회를 합니다. 대체로 임기가 3년이에요. 한 바퀴 순회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놀러 다니기도 해요. 예컨대 1800년도 초에 그 윤광한이라는 사람이 경상감사가 돼가지고 쌍계사로 해서 천왕봉까지 올라가는데 진주 함양 백성 군인 1만 명을 소집해가지고 그 세석으로 해서 천왕봉으로 가는 길을 닦았답니다. 천왕봉 근처에 1000명이 잘 수 있는 숙소까지 마련했다. 지금 그 길이 그거 같아요, 보니까. 하익범이라는 진주분이 그 다음 날 천왕봉에 유람을 갔는데 그거 보고서 비분 감개해가지고 관찰사란 놈이 말이 백성 동원해가지고 이런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막 글 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면은 이제 당시 어떤 분위기였는지 10,000명을 동원해서 길을 닦았답니다. 거기다가.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험한데. 이제 그 정도였는데요. 하여튼 이제 관찰사가 손실을 할 적에 이 부를 지어 가지고 그 장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가 이 과거 시험에 하나의 반드시 써야 되는 문체예요. 그래서 젊어서 부 짓는 연습을 다 해요. 근데 부는 사부라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고사를 많이 끌어다가 써야 돼요. 글도 이렇게 형식미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부가 굉장히 어려운 글인데, 어려운 글을 지어가지고 하여튼 장원을 차지하셨다. 그 다음에 19세 때 생원진사 초시에 합격했다. 둘 다. 생원진사 초시. 이게 이제 3년마다 과거 시험을 치르는데 전해에 이 지방에서 생원진사 초시를 보고 문과 초시를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봄에 서울에 가서 모여가지고 합격한 사람만 2차 시험을 봐요. 그래서 2차 시험에 합격하면은 생원진사가 되거나 문과에 급제를 하는 겁니다. 생원진사는 자격시험이에요. 200명씩 뽑는데 자격시험인데, 이거는 바로 벼슬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문과에 급제해야 벼슬 하는데, 이제 그래도 어느 집안에서 글 한다고 하는 사람이 생원진사는 돼야 지방에서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지방에 명함을 내밀 수 있어요. 말은 대학 나온 것처럼, 무슨 고시 합격한 것처럼 명함을 내밀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합격을 했지만 합격을 하셨고 2차 시험에는 불우하게 떨어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친상을 당했고요. 그 다음 단락은 쭉 내려가는데, 심경, 근사록, 성리대전 등을 읽으셨다. 경전과. 이게 심경, 근사록, 성리대전이 요 시기에 1500년도 중후반기에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남명 선생, 퇴계 선생이 심경, 근사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주로 과거 시험 하는 사람들은 이거 잘 안 읽는데, 과거 준비하는 사람들은, 지방에 있는 학자들은 이걸 이제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심경은 심경부주라는 책이고요. 명나라 초에 정민정이가 만든 것이 1500년도 초에 이제 다시 활자로 찍은 거고요. 근사록은 그 전에 찍은 겁니다. 근사록은 이게 주자가 여조겸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만든 건데, 이 북송 때 주돈리, 정명도, 정의천 뭐 이런 분들의 그 성리설 중에서 좋은 걸 뽑아가지고 유별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성리서 입문서입니다. 성리학 입문서인데, 이 근사록이 쉽지가 않아요. 앞에 보면 주돈이 태극도설부터 정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명도, 정의천 얘기가 반 이상 차지합니다. 이 근사록의 앞부분에. 그래서 지금은 근사록 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책을 읽으면서 송나라 때 성리학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성리대전은 이게 명나라 초에 만든 건데 세종 때 들어왔는데, 송나라 원나라 때 성리설을 약 135가의 설을 전부 모아놓은 거예요. 굉장히 방대해요, 이 책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성리대전을 다 읽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거를 남명 선생이 이제 읽으면서 이렇게 독서해 놓은 메모기가 학기라는 책입니다. 이게 학기 유편이라는 책이 이제 그런 책이고요. 어쨌든 경전과 성리설을 본격적으로 읽었다. 그 다음에 36세 때 창녕군수로 있던 한강 정구를 방문했다. 이 부사 집안이 본래 내암 정인홍 집안하고 교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그 내암 문화에 들어가기도 했는데, 1610년 그 즈음 왔다 그 경계에서 이게 이제 내암 정인홍 선생이 회제 이연적 퇴계 이황을 비판합니다. 그 문묘에 배향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부터 사단이 생겨요. 1611년에. 그래가지고 1611년 13년 그때 또 뭐가 있냐 하면은 영창대군을 죽이자는 여론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건에. 근데 퇴계와
회제 이현적을 문묘에 배양했는데 배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하나의 이제 반대 여론을 만들어낸 거고, 영창대군을 죽이고 임목대비를 폐비하자는 얘기가 일어났을 때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 이 두 가지 사안을 가지고 남명학파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요 시점에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1623년 개해정변 이후에 이 정인홍이 처형되고 난 뒤에 정인홍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들은 전부 그때에 생각이 좀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중북의 노선에 선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당시 광해군 정권의 집권층은 북인 중에서도 대북이에요. 대북, 중북, 소북이 있는데 그 대북 노선이었고, 이첨, 정인홍 뭐 이런 분들이 대북이고, 그 약간 온화한 쪽에 있던 분들이 중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노선을 어느 쪽으로 정하느냐, 이걸 가지고 남명학파가 분열되어 일어나는 시점 같아요. 그때 이제 이분이 친했던 분들이 곽재우, 이대기, 이대학, 이종영 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중북 노선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40세 때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과거를 위한 공부만 하지 않고 이 남명 선생처럼 심성수양을 중시하는 공부를 했다. 이게 그 남명학의 핵심이 마음을 다스려서 도덕성을 가지고 늘 긴장감을 가지고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거고, 그게 이제 공경경자고, 의라는 것이 뭐 의리 정의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이 세상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의라는 게 단순히 공경의리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기초가 이제 심성수양인데, 남명학은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극기복례에 있습니다. 안현의 극기복례를 그대로 따가지고 자기화한 게 남명학이에요. 그 중에서 경의를 그냥 마지막에 내세운 건데, 남명 선생의 학문은 극기복례해서 자기를 3월 불인하는 안회와 공자의 경지까지 나가는 건데, 그 제자들이 대부분 그런 쪽의 학문을 합니다. 그 다음 1589년 이 기축옥사가 일어나서 1590년에 수당 조계 유종지 이런 분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시죠. 이게 이제 당쟁의 첫 그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모주가 누구냐,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대부분 다 성수침의 아들 우계 성혼이라고 그래요. 대체로 이 같은 살인파 안에서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수당 최영경이 워낙 꼬장꼬장 해가지고 남하고 타협을 전혀 안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을 길삼봉이라는 허구적인 인물로 모반을 꾀했다고 정여립의 사건에 끌어들여가지고 길삼봉이라는 허구적 인물로 만들어가지고 진주 목사가 잡아다가 서울까지 가서 공문을 하고 뭐 그래서 옥사를 했죠. 1590년에. 이게 이제 그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이 바로 밝혀져 가지고 그 뒤에 이 남명학파가 선조 말년에 정권을 잡는데 굉장히 동력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때 그 서울 기호 쪽에 있던 뭐 성혼이나 이런 사람하고 전라도에 있던 송광 정철이 주도를 했어요. 정철이, 가사문학의 대가인 정철이. 근데 정철이 요즘으로 말하면 특별검사였어요. 근데 가혹하게 고문을 했나 봐요.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요즘 검사들하고 비슷해요. 그런 권한을 주면은. 검사가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죽였잖아요. 우리 역사에. 수없이 많아요. 따져보면은. 그 짓을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 죽은 사람이 이제 최영경, 유종지. 유종지는 저 수곡 조계 사람이잖아요. 이제 죽였는데 이 두 분이 성격이 비슷했다 그럽니다. 아주 비분 관계하고 뭐 거의 막 남하고 타협을 안 하는 그런 성격 소유자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분이 죽고 나서 억울하게 죽었다는 게 바로 밝혀져 가지고 1600 임진왜란 끝나고 바로 이분들이 이제 정치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선조 말년에 이 남명학파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592년 임진왜란 때 김덕령 장군이 월화산 인근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상당히 도와준 것 같아요. 김덕령도 억울하게 죽었죠. 나주 사람이죠. 28살인가 뭐. 이분이 전설에 의하면은 겨드랑이 밑에 날개가 있어가지고 기와지붕을 홀로 날아다녔다고 그러는데 그건 실제로는 아닌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신출귀몰한 무장으로서의 그 용맹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야전군의 사령관은 성공하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죽인답니다. 그게 일반적인 예래요. 충무공 이순신이 그 노량 전투에서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죽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충무공이 돌아가신 거 3가지 이유를 얘기를 할 적에 자살했다는 거 하나 있어요.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전쟁을 끝내고 살아있으면은 조정에서 대신들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막강한 적이잖아요. 자기를 칠 수 있는. 그러니까 살려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충무공 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 설도 있어요. 뭐 신선이 돼서 도망가셨다는 설도 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총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설도 있는데 어쨌든 김덕령 장군을 도왔다. 제가 아주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흐릿한데 나주에서 뭐 도로 공사를 하는데 김덕령 장군 묘를 파헤쳤는데 시신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었대요. 근데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걸 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발굴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으니까. 28살인가 죽었어요. 근데 이게 햇빛을 보면은 그러면 산화돼서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린다고 그러대요. 사그러져 버린데 쟤처럼. 빛을 안 봤던 뭐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그랬고요. 곽재우 장군이 화왕산성에 들어가서 정유재란 때 그 막을 적에 그때도 가서 이제 도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임진왜란 때 피난을 하시면서도 그 의병에 가담을 해서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한 도우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년의 부사정으로 돌아오셔서 이제 은거를 이제 쭉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쪽 그 하단에 보면 1602년에 수당 최영경을 신원하는 소를 올렸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제 억울하게 죽은 이제 수당을 신원하는 소를 올리는데 동참을 해서 요즘 말하면은 그 서명하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요즘에는 뭐 서명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처음에 교수할 때 1980년도 후반 90년대 초에 어디 서명하면요 모가지 잘린다고 그랬어요. 그때 함부로 서명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인데 서명을 했었고요. 뭐 그 다음은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3쪽으로 가셔서요. 이어른이 이제 참 불우하게 전쟁 때문에 일생을 보내셨는데 64세 때에 1609년에 생원 진사시에 모두 합격을 하십니다. 진주에서 아마 서울까지 가서 2차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려면은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었다고 그래요. 뭐 한 보름 이상 걸리잖아요. 거기다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요즘 돈으로 몇백만 원은 들었을 것 같아요. 몇백만 원 더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생원 진사시에 모두 합격을 하시고 68세 때 문과 2차 시험에 응시하러 가셨다가 누가 권력자들에게 돈을 써가지고 좀 합격해봐라 라는 얘기를 해줘가지고 바로 시험을 안 보고 돌아오셨다라는 건데 이게 1613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런 일화만 믿을 게 아니라 이 1613년이라는 기점이 임목대비 패하고 영창대군 죽이자는 논의가 일어나던 시점이거든요.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서 이분이 방향을 그들하고 동조하지 않는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북인 안에서 대북 정권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 같아요. 이때부터 중북으로 넘어가시는 기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두 번째 단락에 당시의 전국은 이입천 등이 토역을 주장하며 영창대군을 처단하자는 논의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던 이제 시기였고 부사 선생은
이런 집권층의 처사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뒤로 내려오시고 나서 산수 유람을 많이 다니세요. 그 다음에 또 1614년 동계 정원에 이제 가빈봉사라는 이 것을 올려가지고 이첨이 가뒀는데, 이때 그 덕계 선생의 아들인 오장, 이회일 뭐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구원 상소를 올렸다. 덕계라네, 동계 정원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는 거죠. 이 동계 정원 잘 아시죠? 그 내암 제자지만은 마지막에 내암의 시신을 수습했고, 이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최명길이는 이제 화친하자고 그러고 뭐 그 맞부딪혔을 때 화친에 반대하다가 화친으로 결정되고 나니까 할복을 하셨죠, 이분이. 그래가지고 급히 이제 응급수술해서 살아나셨는데 사표 던지고 내려오셔서 모리제에 가서 일생을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원학동, 옛날에 안이 땅이었는데 지금 거창 땅이 됐는데, 원학동 모리제가 이 지역의 대의 명분의 장소예요. 거기가 대의 명분이 있는 장소로서, 특히 임진왜란 때는 임진왜란이 아니고요, 병자호란 때 이제 그러셨는데, 그 뒤에 부한말 일본 놈들이 쳐들어올 적에 이 지역 유림들이 찾아가서 그 무슨 계모임 같은 걸 하던 데가 바로 모리제입니다. 모리제에서 남긴 글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보면은 대의를 결맹하는 곳, 대의를 결의하기 위해서 어떤 모임을 하는 장소, 그것을 이제 동계 선생이 보여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부사 선생은 동계 정원이나 오장이나 이회일이나 이런 사람하고 같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박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사 선생하고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 이게 버텼어요. 어디 이 태안박씨, 나동에 있는 태안박씨인데, 지금은 이 태안박씨가 진주에 몇 집안 없고, 여기 혹시 태안박씨 계세요? 능어 박민. 여기 안 계세요? 이 집안이 이제 일제 때 좌익을 해가지고 다 망했답니다. 그런 분인데, 나동 그 아파트 있죠? 거기 전부 이분들 땅이고, 이분들이 2만 석을 200년 이상 했대요. 진주 최고 부자예요. 그래서 어느 기호 사람 쓴 거 보니까, 진주성에서 저쪽 그 남강댐 쪽 바라보니까 그 배를 띄워놓고서 잔치를, 풍악을 울리면서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이분들 중에 그 황해도 해군 절도사, 수군 절도사를 지내신 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분들 집안도 전부 이제 남명학파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박민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십니다, 이분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 71세 때인 1616년, 1613년부터 이 대북 정권하고 등을 돌리고 다른 노선을 택한 것 같고요. 동계 정원과 같은 뜻을 같이 하셨고, 이때부터 이제 이 지리산 쌍계사 방면을 유람을 하시는데, 이때 팔선이라고 해서 방장산 선유일기라는 글을 남기셨는데, 이제 재미난 게 전부 8명을 신선 이름을 붙여가지고 팔선이라고 하셨어요. 자기 아들 둘도 데려가셨는데, 그 중간 단락에 보시면은 부사는 부사소선, 정대수는 옥봉취선, 옥봉에 살았나 봐요. 술을 잘 마셨나 봐요. 강민효는 봉대 비선, 아주 잘 걸어갔나 봐요. 비선. 이중훈은 동정 적선, 이 사람은 악양에 이제 와서 귀양훈 이백이처럼 적선이라고 했고, 능어 박민은 보선, 잘 걸었나 봅니다, 이분도. 그 다음에 문홍우는 낭선, 시를 잘 읊었나 하여튼 그렇고요. 이 아들 성박이는 주선, 술을 잘 마셨나 봅니다. 그 다음 밑에 아들은 적벽 시선, 시를 잘 지었나 본데, 이렇게 전부 신선선자를 붙여가지고 선유라는 표현을 썼어요. 방장산 선유일기. 이 지리산은 지리산, 두류산, 방장산 이런 이름이 있잖아요. 방장산은 삼신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잘 안 써요. 두류산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여긴 선유기 때문에 방장산이라고 쓴 것 같아요. 선유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록이 재미있습니다. 이게 선유지만은 선유라는 게 불화를 달래기 위해서 잠시 인간 세상을 떠나서 신선 세상에 가서 노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유자기 때문에 나올 적에 내가 이렇게 해서 왔지만은 나는 유자의 본분을 버리지 못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뒤에 보면. 그래서 철저하게 남명 선생처럼 현실주의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72세 때 또 이런 사람들하고 지리산을 유람하셨고 78세 때인 1623년 이게 개해정변이 일어나던 해예요. 저 인조반정이라고 안 하고 개해정변이라고 저는 합니다. 인조반정은 서인들이 쓰는 말이고 여기는 개해정변이라고 해야 맞아요. 개해년에 일어난 정치적 변란이에요.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종반정, 인조반정 이렇게 써온 겁니다, 우리가. 그건 이긴 자들의 역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해정변이라고 저는 이제 꼭 쓰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썼어요. 그래도 나중에 그렇게 쓰는데 그랬고 78세 이 정말 놀라운 게 78세 요즘에 88세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법계사로 해서 천왕봉에 갔다 오세요. 그리고 장편시를 남기셨어요. 이 시가 아주 장편인데 지리산 장편시 3대 시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황줄량이 시, 부사선생 시, 또 하나 뭐 후대 사람이 쓴 게 있는데 아주 좋아요, 이 시가. 제가 논문으로 한 편 쓴 적이 있는데 대단하시죠? 법계사 옛날에 잘 안 다녔거든요, 글이. 근데 법계사를 통해서 지금은 다 데크를 만들어 놨는데 한 3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철사다, 철줄 같은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올라갔다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87세에 돌아가셨는데 87세까지 사셨다는 건 요즘 백수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굉장히 아주 강건하신 분이고 정신력도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인물평만 간추려보고 쉬겠습니다. 이 조임도, 하만의 조임도가 여헌 장형광 선생한테 배운 문인인데 실제로 남명 선생을 굉장히 존모합니다. 그리고 남명학파의 이 부사 선생이나 동계나 이런 분들하고 가까이 지냈어요. 그래서 이 선산의 구미시에 살던 여헌 장현광이 뭐 한강 정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학문이 자기 개성이 강해요. 그런데다가 남명퇴계를 다 아울러요, 이렇게. 이제 그런 성향인데 이 조임도라는 분 호가 간송인데 이분은 그 남명 선생을 아주 존모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문장과 글씨가 당대 최고였다. 이렇게 평을 했고, 예, 이분이 정달겸이라는 분은 문장으로 당대를 놀라게 한 것이 90년이었다. 이렇게 했고, 겸재하홍도는 문장은 샘물처럼 솟구쳤고 글씨는 안진경의 생동하는 서체를 사모했다. 안진경체. 뭐 이런 걸 보면은 문장과 글씨로 당대 진주에서 가장 빼어난 인물이었다. 후대의 성호 제자인 수남 안정복, 지금 분당에 사셨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묘갈명에다 쓰시기를 아 선생이시여 성스러운 세상의 일민이셨네. 버려진, 등용되지 못하고 버려진 훌륭한 덕을 가진 분이셨네. 도학의 진면목을 깊이 즐기셨네. 학문은 마음의 근본을 두어 경과 의를 함께 병행했네. 행실이 몸에 드러났으니 효제 충신이었네. 교화가 향리에 행해졌으니 가르침이 젊은 유생들에게 젖어들었네. 아마 임난 이후의 일을 이제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뛰어난 재능과 빼어난 기량을 가지고서 살림의 자취를 숨겼으니 시운인가 천명인가 백성들은 복이 없도다. 이제 이렇게 명을 쓰셨는데 어쨌든 그 문학가이면서도 그 남명의 도학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특히 실천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하셨고 이 향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찾아서 하셨다. 특히 임난 이후에 그 타락한 문풍을 진작시키는데 아주 그 모범을 보이신 진주 문화를 다시 새롭게 이렇게
정착시키는 데 공헌을 하신 분이다. 경세적인 재능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뜻을 펴지 못하고 가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그 나머지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사쪽의 사회적 역할을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부사 선생의 사회적 역할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첫째, 성리학적 이념을 굳게 견지하여 불교를 배척한 것이다. 그 지리산 유람을 하시면서 쓴 시에 보시면은 법계사에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오르내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법계사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 그러니까 전부 불교가 이제 구복신앙 복을 비는 건데, 그걸 보면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혹세무민을 가장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승려들이 부처를 팔아가지고 백성들을 속이면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린 윤회설 같은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혹세무민하는 점이 많다. 이게 이제 살인파의 의식인데, 퇴계 선생은 1534년에 문과에 급제해가지고 서울에 가서 주로 성균관이나 뭐 이런 한직에 계셨는데, 1543년에 전국에 반포가 안 된 주자 대전이 있었어요. 주자 책을 전부 모아놓은 거. 이게 당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왕실에만 있었어요, 이게. 그걸 보고서 주자 쪽으로 이렇게 경도가 돼요. 주자 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기울어지는데, 남명 선생은 그걸 못 보셨어요. 그 책을. 그래서 그 심경, 근사록, 성리대전 이런 걸 보고서 다 받아들이는데, 특히 정자 걸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정이천의 노선을. 제가 올해 이제 그 전통문화연구회라는 데에서 이정전서라는 정자 문집이 있는데, 이걸 8년째 올해 번역을 이제 다 마쳐요. 근데 이게 주자의 4대 선생이거든요, 정자가. 근데 이 북송 때 정자의 글이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정자가 보여주는 그 사대부의 정신, 이거는 대단합니다, 아주. 그러니까 특히 정의천이 보여준 거는, 이분들을 중국에서 성리학이라고 안 하고 리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리학이 합리할 이치 이자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미신이나 이런 샤머니즘, 미신 뭐 이런 것으로부터 합리적 생각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정명도 같은 경우 지방 수령으로 나가가지고 뭐 산 사람을 희생으로 뭐 바쳐야 된다 이런 거 다 못하게 하고, 뭐 부처가 뭐 빛을 발했다 가서 부처 목 떼오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요. 정의천 선생은 황제의 스승이 되었는데, 누가 차 마시자고 그러니까 나 안 마십니다. 그림 구경하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도를 구하는 데 뜻을 두고서 잡일에 빠지면은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원칙적인 모습을 보이세요. 그래서 완물상지라는 말 아시죠? 이게 서경에 나오는데, 사물을 완미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목표로 했던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자기 갖다 놓고 매일 들여다보면서 공부할 생각을 잊어버리는 게 완물상지예요. 그게 남명의 완물상지가 정이천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너무 많이 닮았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정이천이 그 사대부 시대에 보여준 사의 자세를 남명 선생이 고스란히 이 땅에 정착시킨 거예요. 뭐 주자 것도 물론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61세 된 노인이 산천제로 가가지고 서재 이름을, 나는 이곳에서 오늘부터 내 덕을 날마다 새롭게 하리라. 산천제가 주역에 나오는 일신기덕이라는 말이 있는데, 날마다 내 덕을 새롭게 하자. 서재에다가 그렇게 써붙인 거예요, 말하자면. 61세 된 노인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없어요. 맹자가 얘기했듯이 사람의 병폐는 남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가르치고 싶어 하지, 여러분들 배우시려고 하니까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데 정말 위대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가르치고 싶어 해요, 공부는 안 하고. 교수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래요. 가르치는 걸 능사로 삼고 자기 얘기를 막 설교를 좋아해요. 근데 남명 선생은
오늘부터 나는 내 덕을 더 새롭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해보자. 이게 이제 저를 놀라게 한 건데, 더 놀라게 한 것이 옆에다가 주자, 정자, 주돈니, 공자, 초상화를 그려서 옆에다가 병풍으로 만들어 놓고서 가만히 앉아 계셨다는 겁니다. 꼼짝도 않고. 옆에서 공자가 쳐다보고 계세요. 1m 옆에서. 그런 마음가짐이 어땠겠어요. 이게 바로 공경경자가 대월상제라고 주자가 풀었는데 하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공자가 옆에서 쳐다보고 계시니까 하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바로 공경경자의 마음이에요. 극도의 도덕적 긴장감. 이게 한순간 해이되면 이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노인네가 12년 동안 유지하면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서울에 갔더니 서로 얼굴 한번 보려고 막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남명 선생은 친구인 일제 이항은 서울에서 찾아오니까 거기서 특강을 했어요. 젊은 유생들 앞에서. 근데 남명 선생은 사양을 하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으로서 자리가 이제 높아지면, 이름이 나면은 위태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양하고 안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성리학적 이념을 강하게 가지고서 이 불교나 이런 미신적 사고를 배척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정왕후가 태고 보우 스님하고 이렇게 뭐 썸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소문이 파다했으니까 정치권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더 제야 유생으로서 이런 의식을 더 갖지 않으셨을까 싶고, 두 번째, 억울하게 화를 당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신원을 했다. 최영경, 동계 정원 뭐 이런 분들 신원하는데 앞장을 쓰셨다는 거고요. 뭐 김동영 장군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들을 도와서 국난을 극복하는데 역시 헌신하신 거고, 곽재우 장군 같은 분들을 도운 거, 김동영 장군 도운 거,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번째는 임진왜란 이후 무너진 풍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벼슬하지 않은 사인이, 선비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역에서 의미 있을까를 이제 깨달아서 자기 역할을 찾은 거예요. 혼자 글만 읽고 뭐 도도하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찾은 거죠. 사실 그걸 찾아야 그 사회의 그 지식 풍토가 살아납니다. 불교에서 이게 이제 막 흐려질 적에 그나마 깨어있는 스님들이 나타나가지고 결사라는 걸 하죠. 결사. 성철 스님이 결사해가지고 봉암사에 가서 참선하셔가지고 불교를 다시 중흥시켰거든요. 불교계는 보면은 타락할 때 결사 모임이 있어요. 늘.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교도 지금 결사를 해야 될 때입니다. 모범을 보이는 그러니까 유학의 종사가 나와서 실천을 해 보여야 사람들이 믿고 따라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다 명함에다가는 뭐 많이 새겨놓는데 동네 가서 존경을 못 받으면 안 되겠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와서 결사 모임을 하는 것이 유교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근데 그런 것에 앞장을 서셨다는 게 굉장히 이제 당시 지역사회에서 중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론이. 다섯 번째, 아까 진양지 만드는 데 앞장서셨다. 이것도 아주 대단히 선견지명입니다, 이게. 뭐 남명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지역의 문화를 정리해서 기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주지, 진양지가 우리나라 초기에 읍지니까, 지방지니까, 뭐 남명 선생의 그 현실 문제를 중시한 사고하고 아주 잘 맞아 떨어지는데, 이 진양지가 진주 연구하는데 굉장히 귀한 자료예요, 이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셨다. 그 다음에 학문 성향을 좀 말씀드리면은, 두 번째 단락의 사화기의 이 심성 수양을 통한 성리학의 실천적인 면. 그러니까 우리 유학이 지금 잘못된 게, 그 일제 때부터 이제 현대 학자들이 조선 유학을 연구하면서
이 퇴계와 기대성이 사단 칠정에 대해서 논쟁한 거로부터 자꾸 출발점을 잡았어요. 성리학 논쟁으로.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쓴 조선 유학사가 전부 성리설 논쟁으로 다 돼 있어요. 도배가 돼 있어요. 그런데 면후의 제자인 회봉 학염진이 쓴 동유화관이라고 아시죠? 동유화관 들어보셨죠? 회봉 선생이 쓴 거. 그 어른이 일제강점기에 그 수모를 겪으면서 조선의 유학사를 정리한 게 동유화관이에요. 그게 우리나라의 유학의 항맥을 정리한 거거든요. 거기 성리설만 되어 있질 않아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유학은 본래 현실 문제, 정치 문제, 경세 재민하는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 다 빼버리고 성리설만 가지고 유학사를 써놨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저 유교 철학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단 칠정 인심 도심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논문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벗어나려면은 이런 남명 선생이 보여준 한 성향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어떻게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까 하는 경세적인 면, 경세적인 사유들, 거기 나중에 실학으로 연결되는 뭐 토지제도 개혁, 과거제도 개혁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쪽에 학문을 하셨다는 것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남명 선생을 닮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 5쪽에 하단에 있는 두 단락도 전부 그 실천적인 학문과 박학한 학문, 이게 성리설만 하지 말고 박학한 학문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다 적어놨고요. 6쪽으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그 맨 위에 인용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뭐 남명의 그 학문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학자들은 경전에서 널리 구하고 백가의 글에 널리 통해야 한다. 그런 뒤에 번다한 것을 거두어 들여서 간결하게 요약을 해서 자신에게 돌이켜 요약하는데, 이 요약이 실천입니다. 자신에게 돌이켜 실천하는 대로 나아가서 스스로 일가의 학문을 이루어야 한다. 거의 남명 학문관하고 똑같아요. 그 자신에게 돌이켜 요약한다는 말은 논어의 방문 양내 있죠. 양내. 방문하고 양내. 얘를 가지고 내 몸을 동여 매듯이 실천하라는 뜻이 방문 양내인데 그 얘기입니다. 거기 뜻이 이제 내암 정인홍이 지은 남명 선생의 행장과 거의 똑같은 내용을 이 부사 선생이 학문 성향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여러 번 낙방을 하신 뒤에 41세 때 지은 학일잠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잠이라는 게 자기 어떤 신조나 이런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써놓은 경구거든요. 집에 방에다 붙여놓은 그런 경구인데, 학일잠이라는 것에 보면은 안회의 사물과 증자의 삼성, 맹자의 호연지기, 자사의 유일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심성 수양에 관한 내용으로 써놨어요. 이 잠의 맨 끝에 세 번째 줄 뒤에 나의 천군을 섬겨 마음을 전일하게 함을 주로 해서 흩어짐이 없게 하라. 이 천군이 마음인데 남명 선생 신명사도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그 신명사도와 같은 논리를 전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 성성제 잠이 있는데, 성성제, 상성성, 이게 경공부의 하나로 남명이 중요하게 생각한 건데, 요것을 이제 성성제 잠이라는 것으로 해서 자기의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경구로 삼으셨고요. 그 성성에 대해서는 그 다음 단락에도 있는데 그냥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6종 맨 마지막 단락에 삼자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60이 넘어서 쓰신 건데, 이게 그 주역에 나오는 직방대를 가지고 이제 학문의 어떤 목표로 제시를 하신 건데, 경의직내의 방해하는 그거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그 구절에서 딴 거예요. 남명의 경의학이 나온 주역 본께 공자가 지으신 문헌에 나오는 그 얘기를 이제 역시 그대로 취하셨다는 거고, 7쪽으로 가서 보시죠. 7쪽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분이 이제
부사 선생이 그 세 번째 줄에 경세 재민의 큰 포부를 가지고 계셨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렇게 바꿔볼 거야.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볼 거야 하는 그런 꿈을 계속 키우셨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문학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셨고, 한편으로는 경세 재민의 꿈을 가지셨는데, 문학으로는 두보처럼 되고 싶으셨고, 경세 재민의 꿈으로는 그 이제 요순 밑에서 일한 그 후직과 설, 후직은 주나라의 시조인데 농수산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한 분이고요. 설은 교육부 장관을 한 분이에요, 이분이. 요순시대에. 그러니까 농수산부는 먹거리에 관한 거죠. 경제. 그 다음에 설은 교육이죠. 경제와 교육에 대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싶은 그런 꿈과 준비를 쭉 하셨던 분이다. 그 다음 단락에 인용된 도초사라는 사가 있는데, 이 사부의 사인데 여기 자기 꿈을 거기다 적어놨는데, 그 인용문 뒤에 구런의 어부사를 본떠서 지은 것으로 만년의 강호에 은거해서 안회처럼 안빈낙도하자라는 이제 만년의 포부를 거기다가 담아놓고 계십니다. 그 문학은 8쪽으로 넘어가서 잠깐만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8쪽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줄 끝에서부터 보시죠. 특히 당나라 때 한유와 송나라 때 구양수를 본받으려고 하셨는데, 이 구양수는 산문을 아주 그 송나라 때 고문을 잘 쓴 단박한 그런 글을 쓴 분인데, 글이 아주 좋다고 그러죠. 평이한 글을 쓰신 분인데, 이런 글들을 이제 쓰셔가지고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은 부사 선생의 문학에 대해서 후대 박태무라는 분, 이게 태안 박씨입니다. 나동의 그 박씨, 박민의 후손이에요, 이분이. 이분도 이 지역사를 위해서 굉장히 큰 공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 넉넉하고 법도에 맞으며 맑고 아름답고 반듯하여 전혀 경박하고 각박한 기상이나 조탁하고 수식한 자태가 없다. 그러니까 평이하면서도, 이자가 빠졌네요. 평이하면서 평평한 길을 법도대로 달리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수남 안정복은 공의 시무는 호건하여 이치가 있다. 호건하면서도 이치가 있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 아주 문장이 웅호하면서도 그 안에 논리 구조가 있다. 그 이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부사 선생의 문학은 한유와 구양수를, 당나라 때 한유와 송나라 때 구양수를 전범으로, 모범으로 삼아가지고 자기의 시문을 만드셨는데, 옛날 사람이 이제 평한 이 4자짜리 평을 보면은 아정평담하다. 아정하고 평담하다. 아자는 전하하고 반듯하고 평이하고 단박하다. 글이. 이런 이제 특징. 옛날에 평론이 대부분 4자로 평을 해요. 그 문장 평을 할 적에 아정평담하다 이런 평을 이제 후대에 받았습니다. 이 시 세계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 이제 보시면은 첫째, 자신의 이상과 포부를 펴지 못한 한이 서려 있으며, 둘째, 만년의 불화가 극대되어 선계를 유람하는 선취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아마도 그 1613년 그때 이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선비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려는 사의식이 드러나 있고, 네 번째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살고자 하는 안빈낙도, 만년에 이런 정신이 있고, 다섯 번째는 역사 유적지를 돌아보며 역사에 대한 회고가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남명 선생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런 성향이. 그 다음 쪽 9쪽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그 첫 번째가 8쪽 9쪽에 첫 번째, 이상과 포부를 펴보지 못한 이제 상태에서 한탄한 것이 많은데, 이런 자신의 어떤 신세 한탄과 같은 게 많은데, 제가 부사집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받았던 것이 아유일가라는 장편 고시예요. 그 두 번째 단락에 있는데, 나에게 하나의 노래가 있다
라는 제목의 이제 시인데 5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로 되어 있는데 오원 고시체의 연작시인데 매 장은 29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장부터 제4장까지는 시인이 도사선생이 자신의 재주를 검은고, 옥, 장검, 긴 칼, 천리마에 비유해가지고 내가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서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어떤 신세 한탄 같은 것을 노래하셨고, 맨 끝에 5번째 장에서는 자연에 묻혀 안빈낙도하자 뭐 이런 노래로 되어 있는데, 4번째 시를 거기다가 지금 인용해 놨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번역문만 읽어볼게요. 나에게 한 마리 천리마가 있으니 덕으로 기르고 힘으로 다루지 않았네. 어떤 이는 이 말이 악화에서 왔다고 하고 어떤 이는 이 말이 혐화에서 왔다고 하네. 이게 빼어난 재주를 가졌다는 말입니다. 두 귀는 가을 대나무를 벤 듯이 삐죽하고, 이런 표현은 요즘 문학가들이 표현할 수 없어요. 이게. 가을 대나무 벤 것처럼 삐죽하고 참 아주 예쁘죠, 그 표현이. 두 발굽은 차가운 옥을 자른 듯이 단단하네. 예천의 물을 목마른 듯이 마시고 옥산의 곡식을 줄인 듯이 먹어치우네. 달리고자 하면 하루에 1000길을 가고 천리길을 가고 팔고자 하면 연성의 같이 있어요. 그 주석이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천리말을 몰라보고 모두 한통속으로 용렬한 말로만 보내. 자신의 재주를, 경세적인 재주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세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값이 싼 말, 보잘것없는 노둔하고 졸렬한 말이라네. 방성은 부질없이 빛나고 용매는 마구간에서 늙어가네. 이게 자신의 재주를 세상에 써먹지 못하고 늙어가고 있다는 한탄인데, 이런 거 보면 후손들은 아마 찌릿하실 거예요. 가슴이.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그 뒤에 2구절이 더 있는데 4구절이 더 있네요. 보시죠. 가을바람 불어오는 기나긴 밤에는 허기져 머리 들고 울며 서성거리네. 소냥은 어느 곳에 있는가 고개 떨구고 소금수레에 엎드려 있네. 뭐 이런 이제 시를 지으셔가지고 자신이 천리마의 재주를 지니고 있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시골에 묻혀 곤궁하게 살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2번째 선유를 한 건데, 아까 이제 불화가 극대화돼 가지고 쌍계사 쪽으로 가는데, 쌍계사가 이게 청학동에 있는 곳이니까 신선세상이잖아요. 이게 잠시 화를 달래기 위해서 청학동 유람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천왕봉 가는 사람들은 넓은 세상을, 큰 안목을 이제 갖고 싶어서 가는 거고요. 쌍계사 쪽 가는 사람들은 불화를 달래기 위해서 가요. 신선세계에 가서 잠시 휴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노선에 따라서 이제 성향이 다른데, 이제 그쪽을 갔다 오시면서 지은 시들이 아까 선유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은 부산은 이런 마음으로 쌍계사 신흥사 등지를 둘러보면서 신선세계에 매료된 듯한 의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쌍계사에서 뭐라고 노래하셨냐면은, 신선의 근원으로 가고 싶은데 어느 곳일까? 향로봉 위에서 고운 선생을 부르리라. 이렇게 노래를 했고, 난세로 견말로 삼청에 가려 하니, 이게 다 신선이 타는 말입니다. 난세. 삼청은 이제 위에 삼청궁이고요. 누가 학을 타고 나와 함께 가려나. 신선세계 아예 그냥 신선이 되고 싶은 거죠. 불일폭포에 가서는 홍해를 좌로하고 부구를 우로하도다. 전부 신선이에요. 고운을 부르며 진결을 묻노라. 고운 선생을 이제 기억하는 거죠. 거기 가서. 그렇게 이제 선유하는 노래를 지으셨는데, 이것만 보면은 부사 선생이 정말 신선이 되고 싶어 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게 아닙니다. 셋째 보시면은, 부사는 그러나 사인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고 현실권으로 다시 발길을 돌리는 사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불화가 해소되고 나니까 맨 끝에 줄에 평생토록 경세 재민 꿈꾸지 않았다면 학을 몰고 난세를 견말로 할 수 있었으리. 이 말은
내가 경세재민하는 의식이 없었다면은 아예 여기 와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경세재민의 선비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 수가 없다. 다시 세상에 나갈 거다. 세상에 나가서 눈을 부릅뜨고 세상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잡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제 품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세적인 사인의 본분을 환기시켰다. 이런 대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주 그 남명으로부터 부사로 내려오는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정신, 그런 것들이 그 다음 단락 인용문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인의 한 몸은 경세재민을 그 계책으로 삼고 사인의 한 마음은 남과 함께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향을 삼는다고 맹자에 나오는 말이죠. 네? 그렇지 않다면 산에는 어찌 들어갈 수 없겠으며 신선은 어찌 배울 수 없겠는가. 신선을 배우고 싶어도 나는 사인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사의식이 1500년대 이제 사의식이 확실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다 한 단락 건너뛰어서요. 그리하여 부사는 자신의 선유를 이름은 선이지만 실제는 선이 아니다. 이렇게 의미를 분명히 했고, 이런 사의식은 고은 최치원을 유선으로 부른 것이나 경주에 가서 김시습의 유적지를 둘러보고 그가 선가로 도피한 것을 누가 알리 그 속내를 단지 옛 임금을 위해 끝내 잊지 못한 것인 줄을 이렇게 해서 그 김시습도 유자라고 하는 이제 그 생각을 밝혔고요. 망우당 곽재우에 대해서 솔잎 먹으며 신선술 일삼은 건 말하지 말라. 유후가 어찌 신선을 배운, 유후는 장량이라는 이제 한고조 도운 사람인데 이렇게 써서 이분들이 몸을 잠시 신선세계에 의탁했지만 실제로 마음이 그러지는 않았다. 그래서 요것을 저는 이제 유선적 선치다. 유자로서 신선세계에 잠시 놀러 갔다 온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유일가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거 그 대목에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 주로 안빈낙도 하는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12쪽의 시 밑에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시는 자신의 재주와 포부를 펼 수 없는 세상에 대한 개탄을 노래한 앞에 있는 내수와는 달리 자연을 벗삼아 안빈낙도하고자 하는 만년의 어떤 지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사는 78세 때 법계사를 거쳐서 천왕봉에 오르신 뒤에 유두류산시, 이게 아주 장편고시라고 그랬죠. 지리산 장편고시 3대 시 중에 들어가 있는데 이 시는 86개의 입성을 운자로 해서 쓴 172구의 장편고시로 이 부사가 담고자 했던 송나라의 문장가 구양수의 여산고, 여산이 아주 문인들이 많이 찾던 곳입니다. 그 여산 가보신 분 계신가요? 백록동 서원이 있어요. 거기에 강서성 저 위쪽에 있는데 주자가 50세에 수령을 하던 곳이 여기예요. 여산 밑에예요. 그래서 백록동 서원을 복원하고 그러니까 주자가 이제 벼슬길에 안 나가셨다가 50세에 지방관으로 이제 나가셔서 처음으로 정치를 하시는데 그 남송 때는 전란이 많아가지고 행정과 군사가 이렇게 결합돼 있었어요. 행정 조직과 군대가 같이 붙어 있어요.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낮에는 이제 공무에 시달리다가 저녁에 원로들을 모아가지고 이래도 교육은 시켜야 됩니다 해서 백록동 서원을 복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원이나 향교에 가면은 백록동 서원 학교 게시 이런 거 있죠. 다 써붙여놨죠. 그때 거기 주자가 만든 거예요. 향교에도 있나요? 백록동 서원 게시.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왔다 갔다 해서 서원에 많이 써붙여져 있는데 이제 그래서 밤에는 주자도 교육에 참여했는데 요 정신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제 갖다가 벤치마킹 한 분이 전필제 김종직이에요. 전필제 김종직이
1세인가 2세 때 함양군수로 내려와가지고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공무를 보고 저녁에는 제자들 가르쳤는데, 그래가지고 함양이 문헌의 고장이 된 게 전필제 김정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청도에 살던 김일손이도 갔고요, 현풍에 살던 김경필이도 갔고요. 그래서 정여창 뭐 이런 분들이 다 거기 모여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필제가 함양 군수하던 1470년대 그 때는 진주보다 문풍이 거기가 더 셌다고 그래요. 함양이. 그 정도로 이제 문화가 변했는데, 하여튼 이제 주자가 그렇게 한 걸 본땄는데, 이분은 이제 이런 시를 쓰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이 금천구곡이 나오는데, 지금 종 회장님께서 이 책을 저한테 주셔서 저도 처음 봤는데, 제가 이제 여기 향교회 국곡 강의 김문기 교수가 하셨나요?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국문학자로서 국곡을 조사하신 분인데, 제가 뭐 그분 한 거 쭉 다 봤는데, 이 주자학을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감히 저보다 선배인데 비판할 수는 없지만은, 주로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조금 내력을 설명하셨는데, 주자가 무의국곡을 설정한 그 정신이 있는데, 그게 이제 무의자병이라는 시입니다. 26순가 되는데, 태계가 요걸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도산자병을 썼어요. 그대로.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도산에 구곡이 있는데, 어쨌든 태계가 50대 후반에 벼슬에 안 나가려고 하고 도산에 가서 은거를 하셨는데, 도산 서당을 지으셨잖아요. 도산 서당이 도산 서원에 이제 모체가 되는 곳인데, 도산 서당에 그 조만 난간 이름이 암서헌이죠. 그 주자의 그 무의자병 회암이라는 시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도산 자병에 보면은 왼쪽에 천연대가 있고 오른쪽에 천광 운영대가 있는데, 대부분 관람객들이 들어가시면서 천광 운영대는 해설사나 누구 설명을 듣는데 주자의 시에 나오는 거예요. 저 끝에 왼쪽 도산서당에서 왼쪽에 있는 천연대는 몰라요. 그리고 괜히 그 뒤에 지어진 건물만 얘기하는데, 퇴계가 도산서당을 지은 정신 마음은 암서헌, 천연대, 천광운영대 여기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대부분. 저도 한 30번 도산서당을 갔다 왔는데, 뭐 그쪽에 그 권진호 교수한테 설명도 쭉 듣고 그러는데, 나중에 제가 글을 쓰면서 그걸 알았는데, 도산구곡이라는 걸 저도 구곡을 10몇 년 조사를 했습니다. 지리학자들하고. 김문기 교수는 국문학자를 혼자 제자들하고 조사하셨는데, 저는 지리학자들하고 조사를 했는데, 이게 달라요, 시각이. 주자가 무의구곡을 만들었는데 중국에는 구곡이 별로 없어요. 주자학이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무의구곡도 그림이 들어오고 무의도지가 들어오고 뭐 몇 개가 들어와서 퇴계 선생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게 이렇게 퍼지기 시작해요. 근데 퇴계 선생이 도산구곡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나서 200 몇 년이 지나가지고 1570년에 돌아가셨고 1800년이니까 250년쯤 지난 뒤에, 당시에 이제 안동에서 퇴계 후손으로서 가장 이름났던 분이 광래 이야순이라는 분이 있어요. 요즘에 밤통령 이런 말을 쓰죠. 밤통령, 군통령. 그분이 그쪽 지역에서 벼슬을 안 했지만은 그 밤통령 같은 얘기를 듣던 분이에요. 아주 대단히 이제 큰 학자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퇴계 선생 유적지에 만들고 싶은데 거기 농암 후손도 있고 뭐 이름난 후손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자기가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노년이 되니까 명망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국리 끝에 도산구곡을 만드는데 2번을 만듭니다. 처음에 만들었다가 다시 나중에 폭을 넓혀서 만들어가지고 1823년에 비로소 완성을 해요. 도산구곡이라는 걸. 그래가지고 지금 도산구곡이 그겁니다. 지금은 물에 잠겨서 다 없어지고 위에만 남아있죠. 근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자기가 만들어 놓으니까 남들이 인정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름난 문중에 있는 학자들한테 다 차운시를 쓰라고 권해요. 근데 당시에 이 사람 말을 거역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워낙 이름값이 높으니까.
그래서 차원시를 20몇 편을 받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저절로 공인이 된 겁니다. 이 야순이라는 그 거물급 학자가 쓴 시에 차원을 했으니까 저절로 그게 동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823년에 도산구곡이 만들어졌는데, 진주에 있던 하보문이가, 제가 한 4년 전인가 여기 삼산구곡시를 강의한 적이 있는데, 하보문이라는 사람이 명석 태계 하진의 후손이에요. 명성면에 무슨 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진이라고 들어보셨죠? 태계 하진. 그분의 후손인데, 그분이 자기 선조 태계 문집 교정받으러 여기 교정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안동까지 갔어요. 도산서원에 갔다가 이제 이하순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제 아버지 부탁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해가지고 30대예요. 보여줬더니 이하순이 보고서 이제 알았네 해놓고서, 내가 도산구곡시를 썼는데 자네 돌아가서 차운시를 써서 보내게 이랬어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이하순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동 지역에서만 도산구곡을 받아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 경주 옥산으로 갔어요. 이현적의 유적지에 가서 후손을 보고 뭐라 하냐면은, 선현의 유적지에는 구곡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주자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회제 후손들하고 옥산 구곡을 만들었어요. 1823년. 그리고서 이제 또 하보문이라는 사람한테 옥산 구곡시도 주면서 여기에도 차운을 하게. 하보문이 이제 30대인데 돌아와가지고 차운을 해놓고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명선생 유적지에는 구곡이 없는 거예요.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바로 앞 시대에 진주 출신 명암 정식이라고 들어보셨죠? 덕산 그 구곡산 밑에 은거한 분, 여기 하주정씨죠? 그분이 무의구곡시를 쓴 게 있어요. 무의구곡시. 주자의 무의구곡하고 이름이 똑같아. 쓴 것이 있는데, 이분이 당시 노론을 해가지고 밑에 남명 그 서원이 있지만은 그때는 이제 남인들이 주로 서원을 관장했어요. 남명에 대한 이런 방구가 문집에 없어요. 서로 남남처럼 살았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무의구곡시가 있는 걸 보고서 하보문이가 이름을 덕산구곡으로 바꿨어요. 그 제목은 가져와요. 그러고 내용은 주자가 아니라 남명 걸로 채워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덕산구곡시를 짓습니다. 이제 명암 정식이 쓴 걸 가지고 그걸 빌려가지고 덕산구곡시로 이름을 바꿔서 내용을 남명 내용으로 채워가지고 도산구곡, 옥산구곡과 같이 덕산구곡시를 붙여서 삼산구곡시다 이래가지고 안동으로 보내요. 서문에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823년에 하보문이라는 사람이 덕산구곡시를 썼어요. 그런데 당시 이 지역이 학문이 가장 위축되어 있을 때 가지고 큰 학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문집을 교정해 줄 학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구곡을 설정하지를 못했어요. 30대가 나서서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는 구곡이 됐는데, 어쨌든 도산구곡, 옥산구곡이 1823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부터 오래되질 않았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오래됐는데, 이 부사 선생의 금천구곡은 굉장히 빨리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퇴계 선생이 그런 무의구곡에 대한 관심을 갖고 뭐 지도도 보고 그림도 보고 이러시니 차운시도 쓰시고 주자의 시에, 한강 정부 선생이 그걸 똑같이 보고서 한강 선생은 그 구곡을 만드셨죠. 저기 무슨 구곡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무hul구곡. 거기 아주 길어요. 그 무hul구곡이 굉장히 깁니다. 여기 한 20몇 킬로가 될 정도로 긴데, 그것을 이제 경영을 하셨는데 직접 그때 구곡을 설정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 아마 쓰신 것 같은데, 그리고 드물게 이제 이 지역에 금천구곡이 나옵니다, 이게. 근데 부사 선생이 이제 이 남강줄기에다가 구곡을 만드셨는데 아주 드물게 나오는 건데, 그 뒤로 이게 이제 차운시나 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시만 있고 실제 장소가 어딘지 저도 찾고 싶었는데 이게 찾지를 못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다 찾아서 비정을, 김문기 교수가 했습니까? 아니, 그 시청에서. 시청에서 했습니까? 이게 그때 제가 후손분한테 한번 여쭤봤었는데
정확하게 비정을 못 하셔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이런 이제 구곡시가 당시에 있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부사 선생이 지은 금천구곡시가 있었다는 게 만년에 아마 이런 주자의 무의구곡 이런 것이 당시에 유행했으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만드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당시에는 구곡이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부사 선생 시대에 1800년도 넘어와가지고 구곡이 한 50% 이상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은 대여섯 개도 안 돼요.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남아있는 게 그 우암 송시열 은거하신 화양구곡만 온전하게 남아있어요. 나머지는 뭐 거의 이쪽에 저 성주 쪽에 한두 개 남아있는데 그런 거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 구곡이 주자학에 대한 관심인데 이게 또 내력이 아주 깁니다. 이게 구곡이.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개해정변 이후에 학문이 침체되고 학자가 안 나오니까 1700년대 의령에 있는 안덕문이라는 분이 도산, 옥산, 덕산 이 3산을 세 선생을 같이 모시자, 같이 존경하자. 그러니까 당시에 1700년대가 되면은 퇴계 학파는 자기 학파만 이렇게 학맥만 따지고 뭐 이 회재 선생은 학맥이 잘 없어요. 유배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명 학맥은 또 이쪽에서 집안 문중으로 내려오니까 너무 학파에 치우치지 말고 영남은 이 세 선생이 영남 문화를 만드셨으니까 세 선생의 학문과 정신을 하나로 합하자 라고 해서 삼산서원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안덕문이라는 분이. 그걸 아마 하범문이라는 분이 알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지역은 그런 남명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회재나 퇴계도 존경하는 그런 문화가 이제 그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개해정변 이후에. 그래서 그런 융합의 정신이 있는데 부사 선생 시대는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진주에 구곡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시간이 뭐 많지 않으니까 마무리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뭐 더 구곡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시간상 이게 구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단순히 그냥 9구비에다가 지정해놓고 씻은 게 아니라 논어에 나오는 요산 요수부터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있죠.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논어에 나오는 서자 여사분저 불사주야로다 흘러 시냇물을 보고서 공자가 탄식하신 그 말씀, 그 다음에 맹자가 증점이가 저는 봄날 봄옷이 완성되면은 어른 대여섯 명과 동자 7, 8명을 데리고 기수에 가서 목욕하고 무에 가서 바람 쏘이고 시를 읊조리면서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것과 맹자가 관수 유술이라고 한 것과 이게 전부 내려와 가지고 주자에 와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산수에. 그래서 이런 정신이 전부 그 구곡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박 그냥 보면 안 보여요, 이게. 그냥 구곡만 가서 그 시만 보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데 그 속에 담긴 정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공자로부터 증점으로부터 맹자로부터 주자로 내려오는 그 정신이 산수 인식에 대한 정신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주자의 이제 무의자병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무의자병을 그 전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몰랐어요. 워낙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을 못 하시는데 하여튼 그런 정신이 전부 녹아 있고 우리나라에는 100개가 넘는 구곡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중국에 없어요. 이것도 아주 독특한 문화인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중에 남아있는 것이 5개도 안 됩니다. 도산구곡도 5곡도 물에 잠겼잖아요. 6곡 붙어 있어요, 위에만. 5곡부터 그 안으로 다 잠겨버렸어요. 옥산구곡도 가보면은 뭐 실체가 흐릿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구곡 문화가 중국에서 발원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꽃을 피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성리설이 중국에서 발원했지만 우리나라에 더 꽃을 피운 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쪽으로 간 건데 주자학의 한 양상 중에서 세계화를 추구했다고 할까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국문학 가사 정도가 아니고 한시로 된 그런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깊은 공자로부터 주자로 이어지는 정신이 투영되어 있다. 연관돼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서원 가신다 그랬죠? 소수서원에 가시면은 경념정 시가 있어요. 우원절구의 수무자예요. 살입 기기색이요 개행첩첩성인가 뭐 이런 글구가 있어요. 그게 산은 소백산을 뜻해요. 산은 공경한 모습으로 서 있고 뒤에 똘똘거리는 시냇물은 똘똘똘 소리를 내면서 흐르네. 이곳에 은거하는 사람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한밤중에 이 정자에 나와서 기대에 앉아있네. 아무것도 아닌 시 같은데 주돈이의 철학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 주자의 철학이. 그거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백산의 산빛을 보고 그 시냇가에 경석이 있는데 그 시냇가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내 마음의 근원을 생각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보실 것이 그거하고 연비어천 어약우연 아시죠? 중용에 나오는 거. 연비어약이라고 그러는 거. 솔개는 날아서 하늘에 떠 있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뛰놀고 있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자연의 이치는 언제든지 순환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늘이 부여한 본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놓쳐버리면 감정에 끌려다닌다. 이 얘기를 이제 거기다가 심어 놓은 거거든요. 연비어천 어약우연에 그 위에 전시실에 가시면은 연비어약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찾아보셔서 가시면은 공부가 훨씬 더 되실 거고, 그 똘똘거리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이 눈과 귀로 자연의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근원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의 본성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소로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마치 조선 후기의 이 지역 분들이 대원사 유람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원사 계곡을 통해서 물의 근원까지 가는 게 그게 주자의 무의구곡의 정신이거든요. 꼭대기까지 가보는 거예요. 근원까지. 나의 근원을 찾아 나서는 거입니다. 왜? 불교의 그 벽화에 선제동자가 소 찾으러 가는 그림 있잖아요. 시무도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내 근원을 이제 자연을 통해서 일상에서 늘 깨닫고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점을 가서 보시기 바라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 쪽을 읽어볼게요. 부사 선생은 남명 선생의 문인 가운데 진주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이기 때문에 남명학을 다음 세대에 전파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세운 분입니다. 부사의 학문 성향이 남명 사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사집은 남명학의 전개 양상을 살피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부사는 광해 말기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폐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를 반대한 중북의 인사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전반까지 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인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살피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고요. 이분은 이제 문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보처럼 시를 쓰고, 정치적으로는 후직이나 설처럼 뭐 농수산이나 교육이나 이런 경세재민의 포부를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꿈을 펼치지 못하고 돌아가셨고요. 네 번째 줄에 17세기 전반 진주 지역 문인의 문학적 수준을 살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유학자로서 현실 세계에서 오는 불화를 달래기 위해 선유를 하면서 느낀 정서를 기록한 방장산 선유일기는 이 시기 이 지역 지식인들의 성향을 살펴보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17세기 전반 벼슬에 나가지 못하고 향촌에 살던 선비들의 정신적 지향과 사회적 활동 등을 문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문학뿐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방면에서도 굉장히 당시를 살피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사의 시 속에 역사를 노래한 시가 다수 있기 때문에 17세기 전반 이 사인 선비들의 역사 인식을 살피는 데도 유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금천구곡도
뭐 자료가 그거밖에 없습니다만은 그 의미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 유적지 표시라도 해놓는다면은 이게 후인들에게 이게 실물은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표지판 세우고 시를 써놓는다면은 누군가가 또 그것을 다시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없는 것보다 이게 그런 걸 만들어 놔야 문화가 이렇게 전승되는데 중요한 지금 있나요? 이 시가 지금 새겨져 있는 그 간판이나 이런 게 없죠. 그 장소에. 그걸 뭐 시에서 하든 문중에서 하든 해 놓으면은 이 진주시의 하나의 문화관광 콘텐츠로 또 자리 잡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약 8년 전에 덕산구곡을 만들어서 제가 외람되게 만들어서 뭐 시로 짓고 그래서 여기 허종철 선생님이 뭐 부채에다 써주시고 또 이 강도범 선생님이 100번을 쓰셔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뭔가.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면은 진주 문화를 이제 다시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2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